금리를 가지고 의사 판단을 할 때는 딱 2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부터 팔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판 거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200%, 250%요 사이에서 이제 최종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채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제 주식 투자 스승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정채진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채진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한 지는 올해로 21년 됐고 예전에 펀드 매니저 하다가 전업 투자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3프로TV라는 유튜브 전신, 그러니까 신과 함께라는 팟빵에 출연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좀 알려진 개인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 방송에 출연하시게 되신 계기가 뭘까요? 제가 최근 한 2년 정도 제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될 때는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까 말까 할 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남 대표님하고 저랑 오랫동안 친한 관계고 그리고 민경남 대표님이 새로 유튜브를 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기념으로 제가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어떻게 주식이랑 현금은 대략 몇 대 몇 정도 비율로 보유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올해 1분기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일부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기업들은 덜어내서 현금 비중이 한 30% 정도? 그 정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갖고 계신 70%는 모두 국내 상장사 주식만 네.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뭐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그냥 국내 회사들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략 몇 개 회사 정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는 금액이 작을 때는 상당히 집중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갔는데 최근 한 3년 정도는 개수를 좀 많이 늘려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주로 주된 이유는 세금 문제, 뭐 양도소득세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근데 최근에 압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회사를 하나를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은 평균 몇 년 정도 가져가실까요? 저는 3년에 100% 이상 날 걸로 기대되는 그런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3년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전에 대부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에 100%를 목표로 하지만 또 그 전에 짧은 기간 안에 또 뭐 한 50% 60% 오르면 팔기도 하고 아니면 또 더 길게 높은 수익률 날 때까지 보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단기에 다음날 이제 일어나봤더니 막 20%가 올랐다 예를 들어. 그러면 혹시 뭐 단기 급등은 부분 매도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조금 파시나요? 올 초에 총선 때 차기 대선 후보로 불리는 분이 이제 연예인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제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운 좋게도 올라갔거든요. 급등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회사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유 때문에 올랐고 제 목표 가격 뭐 근처까지 또 올랐고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또 오르지 않은 그런 급등한 상황에서는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요 현재 지금 어떤 섹터의 회사들을 보유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특정 섹터라고 나눠서 투자를 하지는 않고 개별 기업마다 그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섹터 비중을 이렇게 조절하지는 않거든요. 광범위하게 회사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히 좋아하시는 섹터나 아니면 뭐 향후에 이렇게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료 회사들도 좀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미국 여행 가서 거기 현지에 계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마트라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H마트에서 어떤 백인이 저보고 런천 미트 그 캔을 보여주면서 이거 한글로 쓰여진 거냐 중국어로 쓰여진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한글이다 그랬더니 한국 음식은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더 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백인들의 그리고 뭐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흑인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이미 뭐 삼양라면이나 농심 같은 회사들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다른 제품군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추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식료 회사들을 좀 더 수출 비중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내수 대비 뭐 수출은 뭐 몇 프로가 넘어야 된다든가 혹시 뭐 그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그런 게 이제 딱히 있는 거는 아니고 회사 아이템별로 비중이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면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음식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내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농산물 같은 거를 많이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는 사람들 관심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음식료 회사들은 분기별로 보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PR에 거래되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만약에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출 비중 이런 게 특정 아이템에서 활기를 띠는 그런 제품군이 나오면 그런 회사들은 빠르게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또 그 외에 관심 있는 섹터가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건자재 회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물가 상승률이 높았을 때 그때 원재료 가격 때문에 피해를 봤었는데 이제 원재료 가격은 좀 하향 안정화됐고 제품 가격은 꾸준히 올린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건설 경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클로 봐서도 하단부에 있지 않나 싶어서 경쟁력 있는 건자재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저평가가 됐다고 판단하면은 매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저평가에 대해서 대표님만의 이렇게 기준이 있으실까요? 2020년 8월달, 9월달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메리츠 화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메리츠 화재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2013년, 14년 정도에는 순이익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2019년 정도에는 3, 4천억 정도, 그러니까 18년에서 9년, 20년 그 사이에는 한 2,500억에서 3,500억 사이에 이익을 내는 회사로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2013년, 14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였는데 주가는 2013년, 14년, 15년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었다고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코로나 저점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주가 레벨이 낮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PR 한 5배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손해보험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편견이 좀 있었는데 그 손해보험사 돈을 버는 수익 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보험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있고 보험료를 받아서 그게 이제 쌓이면은 운용자산을 또 운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운용자산에서 나오는 운용수익이 있는데 보통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영업에서는 뭐 BEP 하면은 잘하는 거거든요. 선두권 회사들 정도나 BEP하고 약 적자를 보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대부분의 이익을 운용자산을 잘 운용해가지고 거기서 내는 수익으로 회사 이익을 많이 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리가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익을 잘 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익은 2013년, 14년, 그러니까 금리가 그 당시보다 더 높았을 때보다도 이익이 더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운용자산이 그때보다 더 늘어나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좀 변화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CEO가 김용범이라는 분이 CEO로 이제 취임한 지 좀 된 상태였는데 김용범 사장님이 메리츠 증권 시절에 회사를 환골탈퇴시킨 적이 있거든요. 매경 이코노미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를 봤었는데 김용범 CEO가 메리츠 증권에서 했던 방식대로 메리츠 화재에서 회사 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잘 안 되는 회사들은 20%의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그 20% 사람들의 뒷다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일종의 파레토 법칙. 네, 파레토 법칙 같은 거죠.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는 그런 형태로 바꿨습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그다음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런 구조로 회사를 많이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금리 수준이 지난 한 200년간의 이제 금리 동향 같은 걸 보면 40년 동안 금리가 오르고 또 40년 동안 금리가 빠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1980년에 고점을 찍었고 2020년에 이제 저점을 확인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이게 결국은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리는 그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게 언제 올라갈지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레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 시가총액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익 수준은 더 늘어나 있었고, 2분기 실적까지 발표한 거 보면 거의 연간 실적이 한 순이익 4,500억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2분기 실적까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PR은 한 4배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CEO가 회사 조직을 바꾸고 있는 게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향후에 더 진행될 거라고, 초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익이 웬만하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운용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증가할 거다. 그렇게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회사들을 이제 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퍼가 몇 가지 됐을 때 파셨을까요? 저는 이제 분할 매도를 했었는데 처음에 판 거는 한 100% 넘어갔을 때 좀 팔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러면 그다음에 퍼가 8 정도. 근데 이익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7, 8 정도. 네, 그 정도부터 팔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판 거는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200%, 250%요 사이에서 이제 최종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나중에 훨씬 더 올랐습니다, 주가는. 워렌 버핏이 부동산을 2번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구조로 투자를 했냐면, 일단 투자 대상의 가격이 많이 빠진 상황에,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산출물, 그게 얼마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뭐 예를 들면 농경지라고 하면은 그 산출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불안 같은 게 오더라도 결국 풍년이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산출물만 보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부동산을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도 결국은 그런 비슷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질문을 좀 더 이어가면, 이제 손해보험사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쪽 섹터가 좋아질 거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 회사를 이제 한꺼번에 사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골라서 한 회사만 딱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손해보험사 이제 그 당시에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삼성화재가 1위였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하고 LIG가 2위권인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터뷰 기사에 보면은 김용범 CEO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년 안에 메리츠 화재가 2위권으로 도약할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해 보여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회사가 변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수치로 봐도 가장 저평가돼 있고, 제일 좋은 대상이 있는데 굳이 다른 회사들하고 뭐 분산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금리 40년 주기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80년부터 떨어져서 2020년 저점으로, 그럼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지난 시점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그 금리를 앞으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오해하면은 안 되는데, 네. 제가 40년 주기설을 맹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맹신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가 1950년대 초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고, 그
그때부터 돈을 좀 많이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고 전쟁이 터지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부채 비율도 높았어요. 국가 GDP당 부채 비율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높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코로나 국면도 상당히 비슷한 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1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게 약간 2차 세계대전 직후하고 비슷한 게 그때도 공급망이 붕괴됐고 요번에도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좀 마비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1950년 그 무렵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은 GDP 대비해서 돈이 풀린 통화량이나 이런 걸 비율을 봤을 때 1950년도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았고 195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YY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한 10%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내 또 안정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리 수준이 그러니까 그 전에 마이너스 금리 몇 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국면 때문에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퍼가 한 10 정도 올라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매각을 하신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만약에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 대비 2%가 급등을 하면요 시장 금리와 그 스프레드와의 차이가 예전에는 이제 퍼 10배였다면은 금리가 2% 올라갔으니까 대략 뭐 퍼 8 정도에는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 퍼를 매도하는 타이밍을 이제 수정을 하시는지 그걸 좀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PER은 가치 평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PER이라는 거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순이익하고 그다음 시가총액하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결과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지금부터 미래에 이 회사가 낼 수 있는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걸 다 더한 게 이제 기업 가치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런 로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과 순이익 사이에 그 갭을 제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PR을 보고도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을 적용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할인율을 한 10% 정도로 항상 고정시켜서 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수준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할인율 10%를 적용했을 때도 이게 저평가면 사는 거고 그게 저평가가 아니면 안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진짜 금리를 고려를 안 하시네요. 금리를 고려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장기금리라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금리를 가지고 의사 판단을 할 때는 딱 2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불황이 와서 연준이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낮췄을 때 제가 코로나 국면에 그때 페이스북 같은데 지금이 용기를 내야 될 때다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네, 기억납니다. 네. 그게 2008년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수 있었거든요. 2008년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은 금융위기가 오니까 언론 같은 데서 뭐라고 했냐면 L자형 경기 침체다. 그리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면은 그럴 때 그런 뉴스 같은 건 좀 무시할 수 있거든요. 어떤 원리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낮추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있는 현금 다 끌어와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도 웬만하면은 큰일이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1년, 12년도에 남유럽 재정 위기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저는 이거는 큰 일이 날 가능성이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제 불황이 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부양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금리가 낮을 때는 가능하면 용기를 내서 기업 가치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높아진 상황에서 좀 오랫동안
오랫동안 유지됐을 때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예의주시하자 그런 정도만 의사결정을 하지 그 이외에는 금리가 투자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